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OECD 모델 조세 조약 강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법무법인 양재와 톰슨 로이터가 파트너십으로 지금 강의를 실시하고 있죠. 원소스 TP를 이용한 뱁스 리포트, 이전 가격 리포트를 작성하시는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기업체 직원이죠. 저희가 무료로 강의를 실시해서 그 고객들이 앞으로 뱁스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국제세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전 가격과 관련된, 그리고 플러스 원소스 TP에 관한 교육을 하는 거. 두 번째, 그 단계를 넘었으면, 일단 고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발간한, 국세신문에서 발간한 뱁스 프로젝트 강의라는 책자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중국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케이스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 국제조사라는 것이 대충 이렇게 가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OECD 모델 조세 조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가장 복잡한 거죠. 이 내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는 뱁스 프로젝트 강의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청을 해야만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쉽게 풀어서 강의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법률이기 때문에 제가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표를 넣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어려운 거라. 이것을 여러분들 다 이제 마스터하고 나면 여러분이 그야말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뭐 세계 어디 가든지 OECD 가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땅땅거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OECD 모델을 번역한 과정을 보면요. 2004년도에 제가 세경사에서 OECD 모델 조세협약 해석 및 해설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최초예요. 최초인데, 그 당시에 제가 발견할 때 OECD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이것을 자국 언어로 발간한 데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OECD 공용어가 영어하고 불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돼 있지만 이거를 번역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본도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거를 조세협회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여러 교수들한테 나눠줘서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제가 국세청이 국제조세국을 만든 게 1986년입니다. 제가 이제 90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들어가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OECD 모델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를 하려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걸 갖다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이거 완전 개발세발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영어를 좀 할 줄 아니까, 그래서 OECD 모델 책자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책이 새카매질 정도로. 그래도 그렇게 보는데도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 제가 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95년도에 국비유학을 가게 되죠. 미국서 가서 이제 LLM을 제가 이제 취득을 하고, LLM 텍세이션 그렇죠. 텍스화기를 취득한 다음에 그거를 다 공부하고 나니까 그때 이제 OECD 룰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법들이 다 OECD 룰로 가거든요. 미국 국제조세 룰, 미국의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면 OECD 룰을 제대로 해석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영어를 잘해도 택도 없는 소리. 그거는 올바르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 기본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3일 회계법인으로 갔는데, 그때 있다가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거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발간한 책은, 저게 책을 발간하게 되면 OECD에 5권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OECD가 소장하기 위해서 두는 거죠. 이게 드문 경우니까. 그래서 제가 발간한 책은 지금 현재 OECD에 5권이 소장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러고 나서 OECD 모델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업데이트가 돼요.
2012년 OECD 모델은 제가 국제신문에 5년간 장기 연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장기 연재면서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왜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알리려고 하냐. 저는 그때부터 이제 앞으로는 이 국제조세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저는 예측을 했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하면 알게 돼요. 예측을 하게 돼요. 예.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가 예측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왔고, 돈도 안 되는 건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왜? 우리 대한민국이 강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 12월에 가서 OECD를 흔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흔들어 놔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제가 희생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야 국제사회로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재한 것들은 지금 전부 다 제가 버클리에 가지고 있는 이 학술 사이트, 그렇죠? 성수한닷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글로 번역을 해놨는데도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의 명성도 그렇고. 그렇게 있다가 2017년에 저희가 이제 뱁스를 시작하면서 2016년에 뱁스 프로젝트를 OECD가 도입을 했죠. 그리고선 2017년에 OECD 모델 조약을 이제 그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변경된 게 혜택을 누구한테 줄 거냐, 혜택의 자격. 옛날에는 뭐 리미테이션 오브 베네핏이라고 했는데 혜택의 제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목을 바꿔서 누구한테 혜택을 줄 거냐. 근데 그 규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비전문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지식 가진 사람도 그 들어가서 정확한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늘 해오는 얘기지만 국제조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법률이다. 그 왜 그러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국내에서 일어나는 뭐 민사 형사는 일반인들도 알아요. 법정 보면 다 알아. 웬만한 건 다 알아. 예, 다 알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조세는 어떻죠? 조세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잘 알기 어려워요. 그렇죠. 어카운팅도 해야 되고 실무도 해야 되고. 또 변호사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 변호사들이 조세를 이해를 한다? 어떤 석학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변호사가 어카운팅도 모르고 대조표 모르고 붕괴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는 절대 조세 변호사가 될 수 없지. 이게 잘라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실무를 하지 않으면 법률을 봐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기 어려워요. 그럼 국제조세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를 뛰어넘어서 국제 간의 기업들이 거래하는 거예요. 가장 복잡한 그 거래 관계를 법률로 만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 영어를 지가 아무리 잘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예. 리드 between the lines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OECD 모델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왔고 2017년 것도 제가 번역을 했지만은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한테 교육받는 사람에게만 중요한 부분을 제가 앞으로 이제 공개를 하면서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비즈니스하고도 관련이 있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국제사회에도 할 만큼 제가 다 쏟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뿌렸으면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추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짜 필요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쉽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가 이야기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듣는 사람한테만 앞으로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앞으로 강의 목차는 뭐 OECD 모델 조약에 뭐 33조까지 돼 있나요?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골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학도 기초공학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수차례 그걸 했어요. 왜? 변수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가 뭐냐면 로직을 만드는 건데 법률은 로직으로 구성이 다 돼 있어요. 로직이 안 맞으면 합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절대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원고와 피고가 다투면 재판장이 그것을 다 봐야 되는데 재판장을 설득해야 되는데 로직이 없으면 재판장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 로직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변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돼요. 바둑하고 똑같아요.
바둑의 고수는 뭐예요? 변수를 많이 읽는 거고 하수는 변수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같이 뭐 메모라이징 해가지고 외워서 공부하고 시험하고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죄송하지만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법률에서 유능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법률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다행히도 제가 제 과정에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조 인적 범위 제4조 거주자 고정사업장 7조 사업이윤 10조 배당 11조 이자 12조 사용료 13조 자본이익 21조 기타소득 23조 세액공제의 원리 29조 혜택의 자격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기초 개념을 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조부터 33조까지 다 훑어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하시고 계속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저같이 새까매질 정도로 보면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돼야 돼요. 동물적인 본능으로 나와야 돼요. 탁 하면 탁 나와야 돼요. 자, 제1조 인적 범위. 제1항이 레지던트예요. 레지던트인데 조세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지던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거주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세법상으로는 거주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다른 나라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라별로 이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적과 국민과 거주자는 다른 겁니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A국과 B국이 서로 조세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조세조약은 왜 체결하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두 가지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세율이라는 게 있죠. 국내 세법에는 통상적으로 뭐 사용년이 이렇게 하게 되면 20% 해가지고 원천징수를 하는데 조세조약을 체결하면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국과 B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하면 A국과 B국의 거주자, 국적과 무관이에요. 거주자에게만 조약이 적용이 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A국과 B국과 조약을 체결하자면 C국의 거주자는 어떻게 했냐? 이건 예를 들어 텍스해본 지역이다. 그럼 여기는 조세조약이 적용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면 A국과 C국이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A국이 돈을 보내줄 때 국내세법을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B국과 C국이 거래를 하게 되면 B국이 돈을 C국으로 보내줄 때 국내세법을 적용을 해서 원천징수를 한다. 이것이 바로 거주자 개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약은 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다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2항을 보면 Fiscally Transparent Entity라는 개념이 있어요. FT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파트너십. 파트너십은 자, 미국에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보면 우리 뭐 저특법에도 있지만 자, 미국 걸 받아들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미국의 파트너십은 뭐냐? 10사람이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 파트너십을 만들 수도 있어. 근데 법인을 만들면 법인 단계에서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주주 단계에서 과세가 돼요. 그러나 파트너십을 만들면 파트너십은 과세를 하지 않아요. 물론 파트너십이 신고행위니 뭐니 이런 걸 하지만 그거는 소득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신고하고 할 땐 그렇게 하지만 소득은 바로 각 개개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서 배분이 되게 됩니다. 자, 그게 법인과 파트너십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펀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뮤추얼 펀드 같은 것도. 자, 그래서 A국의 거주자가 B국에 있는 FT에게 예를 들어서 파트너십에게 이자 소득을 100원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B국에 있는 FTA는 파트너십이 있는데 이 파트너가 두 명이에요. 한 사람은 B국에 있고 한 사람은 C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B국 거주자, 한 사람은 C국 거주자예요. 그러면 파트너십 자체는 과세 안 하니까 받은 것 중에 반은 50원은 C국 거주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A국과 B국에 대해서만 이 부분의 50원에 대해서만
이 조세조약이 적용이 되고 시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fiscally transparent entity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과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렇게 투가 그렇죠. 예, 도관같이 바로 이렇게 투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 조세조약에 이게 미국 세법의 영향을 받아서 OECD 모델에 이 개념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1조가.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각 나라별로 이 파트너십에 취급하는 게 유형이 달라요. 불란서는 이것을 법인으로 보고 또 다른 나라는 또 파트너십으로 보고 이게 나라별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때에 따라서는 이게 왜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거래를 할 때는 그 나라가 파트너십을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A라는 나라는 어떻게 취급하고 B국은 어떻게 취급하고 C국은 어떻게 취급하고 이거를 다 알아야만 정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도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이거 파트너십이니까 뭐 문제 없어 해버리면 나중에 큰 골칫거리를 안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서 이게 레지던트와 fiscally transparent entity는 서로 다른 개념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조세조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이제 조세조약을 공부할 때 그거 레지던트 그 개념은 뭐고 그 다음에 fiscally transparent entity 그건 이런 개념이고 그러죠. 그래야 이게 변수를 구사를 하게 돼요. 이 변수를 구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공학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마찬가지. 스포츠를 잘하는, 골프를 잘 치는 선수 뭐예요? 변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날씨, 거리, 채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변수예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변수가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도 복잡한 게 들어오면 그 능력이 안 되면 그 변수를 통제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어떻게 보면은 길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한 단계 고수한테 걸리게 되면 그대로 패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하든지 뭐 법원을 가든지 아니면 뭐 중재재판소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로직 싸움이에요. 뭐 절차 같은 거 웬만한 사람 다 알죠. 절차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조금 보면 아는 거죠.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로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모든 사건을 풀어가는데 키가 된다 이겁니다. 절차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알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로직을 공부해. 팩트 어널리시스, 로지컬 어널리시스 이게 법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일상화돼야 되고 마치 동물적인 본능으로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여줘야 어떤 사건은 이건 어느 쪽으로 가면 돼, 이건 어느 쪽으로 가면 돼 하는 것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세판은 뭐 조금 공부했다고 대학에서 나왔다고 뭐 석사학위를 땄다고 안다? 천만에요.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겪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학은 그래요. 사회과학은 다른 거하고 틀려요.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하지만 사회과학은 몸으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보고 뭐하고 다 해야 거기서 진정한 투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인적 범위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다른 개념을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개념 위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되면 1조부터 33조까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OECD 모델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야말로 국제조세 전문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어까지 더 잘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국제조세는 유니버설 랭귀지라고 제가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감사합니다.